주셔도 됩니다. 이 실시간 수업을 시작하는 이유 자체가 여러분들 질문도 받으려고 하는 거고 EBS 수업 자체가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또 질문할 게 있으면 좀 잘 좀 봐주시고 어쨌든 좀 시작을 할게요. 지난번에 연산군 이야기 했다라는 거 거기까지 기억을 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복습 한번 좀 해봅시다. 어, 우리 여기 조선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를 나누어 봤고요. 그리고 우리 태조 이야기에서부터 성종까지는 마무리 지었던 것 같아요. 성종 이야기는 마무리 지었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선생님이 훈구 세력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사림 세력이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날까요? 그러면서 아마 마지막에 연산군이 아빠 죽은 다음에 이제 성종이죠. 아빠가 성종 죽은 다음에 첫무로 했었던 일이 이제 여자 끼고 술 마시러 가려고 했던 것들을 사림 세력들 신하들이 말렸다라는 이야기까지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훈구가 뭐였는지 잠깐 기억해 보자고 한다면 세조시대에 뭐 훈장을 받은 오래된 세력들 그에 대항하는 사림 세력들을 성종이 키워줬었다는 이야기까지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연산군 이야기에서부터 조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산군은 뭐 폭군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사실 처음부터 그런 거는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고 처음에는 누가 보더라도 그냥 보통의 평범한 왕처럼 그렇게 활동을 하였고요. 그러나 즉위 처음에 어떤 문제가 제일 처음에 생겼냐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연산군의 엄마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패비윤 씨. 음. 패비윤 씨 혹시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나요? 어, 연산군의 아빠이자 부인이겠죠. 성종에 의해서 사약을 받았던 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패비윤 씨의 이제 성종이 죽은 다음에 연산이 왕이 된 다음이죠. 이 패비윤 씨의 묘지가 뭐라고 할까? 좀 헐었다고 할까? 그러니까 뭐 비도 오고 뭐 장마에 떠내려가 가지고 뭐 들짐승들이 와서 뭐 무덤을 파서 뭐 파헤쳐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만큼 좀 허술하게 관리가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들인 이 연산군 입장에서는 이 우리 엄마 무덤 좀 다시 한번 좀 잘 좀 만들어 두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신하들과 회의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림 세력들이 반대를 해요. 이 사림 세력들이 야 연산군한테 아 이거 당신의 선왕인 성종이 윤 씨의 무덤은 건들지도 말라고 했다. 근데 어떻게 아들인 당신이 이 명을 어기고 윤 씨의 무덤을 파헤칠 수 있느냐? 다시 만들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연산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내가 우리 엄마인데 우리 엄마한테 효도도 못하냐라고는 이야기를 통해서 반발을 하지만 사림들은 끝끝내 반대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림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선왕의 뜻을 따라야지 당신의 말을 따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어쨌건 끝끝내 버티기를 합니다. 이렇게 길게 연산군 같은 경우는 윤 씨의 무덤을 다시 만들어야겠다. 사림 같은 경우는 안 된다. 우리는 그거 할 수 없다라고 반대를 해요. 왜 사림 세력들은 이렇게
아니, 따지고 보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나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엄마 무덤 파헤쳐줬는데 그거 다시 좀 정리 좀 하자는데 아무리 윤 씨가 죄인이라고 하나 그 정도쯤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림들이 끝끝내 반대했었던 이유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산군 길들이기 정도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 연산은 어렸을 때 경연장을 오지 않아요. 이 경연장을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사림과의 교육, 신하들이 이제 왕을 교육하는 기간 혹시 뭐였는지 기억할 수 있을까요? 혹은 이거 맞출 수 있는 사람 있나? 신하들이 왕을 교육도 하지만 저기 뭐야 고소고발도 할 수 있는 언론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 하나 있었는데 지난번에 선생님이 세 개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약간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했던 요거 혹시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죠. 홍문관. 예, 맞아요. 이 홍문관에서 주도하는 이 경연장에 연산군이 사실은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아마 요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성종이 워낙 모범생이다 보니까 아유 그래도 우리 아들은 좀 편하게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좀 학문이 모자르고 깨우면 밟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냥 넘어갔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음. 자 어쨌든 그런 연산이 어떤 왕이 될지 알지 못하다 보니까 사림들 입장에서는 너무 불안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종의 뭐 연산 길들이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연산군은 우리 엄마 무덤 좀 다시 만들자. 어떻게 왕의 명을 거둘 니들이 듣지 않을 수 있느냐. 사림 입장에서는 안 된다. 원칙을 벗어날 수 없다. 윤 씨는 죄인이다. 그러면서 결국 사림들은 어떻게 하느냐. 전부 다 얘네들이 사직서를 내버려요. 나 일 못하겠다. 왕 당신이 우리 말 안 들어주면은 우리는 일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몇 개월간 좀 지겹게 이렇게 실랑이를 하더니만 결국 연산군이 항복을 합니다. 아, 연산군이 결국에는 알았다. 니네 말 들어줄 테고 나 이거 윤씨 우리 엄마 무덤 이야기 꺼내지 않을 테니 다시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사림들은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제 연산이 우리 말을 좀 들어줄 수 있구나. 우리가 원하는 왕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라고 좀 안심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연산은 생각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이걸 계기로 마음속에 뭐 좀 칼을 품었다고 해야 될까? 좀 위를 능멸한다라는 표현을 잘 써요. 연산군이 감히 위를 능멸하는 자, 왕을 능멸하는 자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을 자주 쓰는데 아마 그것에 대한 생각을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사건이 있은 지 이제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아주 우연하게 좀 일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잠깐 이름을 좀 써볼게요. 여러분들 요거 이름은 절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이극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김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외우지는 마세요. 그냥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이 김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은 이 춘추관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혹시 춘추관이 뭔지도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지난번에 아마 김일성의 조상님 이 김일성 이야기를 하면은 나중에 김일성 이야기도 할게요. 뭐 김일성이 어떤 활동을 하였고 어떻게 김일성이 북한에서 권력을 잡을 수 있게 되었는가. 저런 드립 쳐도 괜찮아요. 그렇게 뭐 고급진 드립은 아니었는데 김일성 이야기도 할게요. 정말 김일성은 어느 정도까지 독립운동을 했었던 인물이며 왜 그렇게 인기가 많았는지도 자연스럽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2학기 때. 그때 일제강점기 얘기하면서 독립운동을 하긴 했는데 좀 과장된 거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김일성이 뭐 아예 독립운동을 안 하고 그냥 거짓말만 한 사람까지는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현대사 부분 다루고 일제강점기 이야기할 때 한 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다시 춘추관 이야기로 좀 돌아와서 이 춘추관 같은 경우는 역사를 기록하는 곳인데 이 김일소는 이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 연산의 아버지 성종이 죽었잖아요. 야, 신천지천이 누구야? 이거 후원 안 되나요? 야, 이게 유튜브가 뭘 쏠 수 있어 이거? 어, 구독만 잘해주세요. 자, 어쨌든 좀 다시 딴 얘기 좀 그만하고, 아, 이거 채팅 읽다 보니까 아주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 자, 어쨌든 다시 요 춘추관 이야기 좀, 김일손 이야기 좀 다시 할게. 이 사람은 어차피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어, 지난번에 혹시 선생님이 민 인생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나죠? 막 태종이 막 뭐 어떻게 했는데 그거 다 기록하러 다닌 사람,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김일손인데, 성종이 죽은 다음에 이제 성종실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성종실록을 만들 때 뭘 준비해야 되느냐? 그동안 모아왔었던 여러 자료들을 막 다 써요. 이것저것 다 모아놔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초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사초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책을 쓰기 전에 자료를 막 모으는 거예요. 그럼 정말 이게 엄청난 양의 자료들이 나올 거예요. 그 중에 쓸만한 것들을 골라서 책으로 쓰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조선왕조 실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음. 그런데 이 이극돈이 이 조선왕조 실록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뭐라고 해야 될까? 아랫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김일손이 이제 막 이렇게 이제 모아가지고 사초로 모아서 책을 쓰는 과정을 보는데, 이극돈이 이제 김일손이 쓴 사초를 봤는데, 아, 이게 내용이 좀 거슬리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김일손이 쓴 성종실록에 대한 여러 자료들 중에 이극돈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적혀 있었대요. 근데 뭐 이극돈이 뭐 비리를 저질렀고 뭐 좀 나쁘게 행동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설명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이극돈이, 야 김일손 너 그런데 야 꼭 이 얘기 써야 되겠냐, 어차피 성종실록이고 내 얘기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내 이야기는 좀 빼자, 굳이 사초에 넣을 필요까지도 없는 것 같은데 빼자라고 이야기했더니, 뭐 김일손 같은 경우는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이극돈이, 아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김일손 네가 쓴 내용 한번 꼼꼼히 좀 한번 살펴보자. 너 얼마나 잘 썼는지 내가 한번 네가 쓴 내용 한번 꼼꼼하게 살펴볼게라고 해서 이극돈이 막 김일손이 쓴 자료들을 꺼내봤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내용이 하나 나와요.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혹시 세조 기억날까요? 세조? 세조 누구였는지 기억나요? 세조. 선생님이 아마 누구 이야기 했었지? 그 단종 이야기 할 때 아마 얘기했었던 계유정난 때 그 인물이죠. 자, 이 세조가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여자를 싫어한다고, 그렇지, 수양대군 여자 싫어해서 부인이 한 명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조가 세조의 아들인 의경세자의 후궁, 그러니까 부인이죠. 뭐 정실 부인은 아닌데 자기 아들의 부인을 이렇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좀 이게 욕물려고 했대. 나쁜 짓을 하려고 했대. 이건 진짜 그런 거죠. 어디 여러분들 연예 뉴스에 보면은 뭐 찌라시 뉴스 같은 거 있죠. 어. 아니 진짜는 아니고 찌라시 같은 거. 그러니까 사실 세조의 성향을 봤을 때에도 세조실록에 기록된 내용을 보더라도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막 그냥 찌라시처럼 모아놓은 글들을 여기다 올려놓는 거야. 아마 세조에 대한 분명히 반감, 나쁜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도 써놨겠죠. 어쨌든 김일손이 그걸 써놓으니까 이 이극돈이 그걸 본 다음에 깜짝 놀란 거야. 어? 감히 세조를 건드려? 지금 잘 봐요. 연산군의 아빠가 성종이에요. 성종의 아빠가 사실은 뭐 의경세자고, 의경세자의 아빠가 세조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직계손이야. 우리 직계손 할아버지를 건드린다? 요거 우리 왕을 이런 식으로 건드린다? 요건 사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함부로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내용을. 그래서 이제 이극돈이
아, 이걸 어떡하지? 이거 내가 이걸 왕한테 얘기했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고, 근데 이걸 모른 채 하자니 사안이 너무 중대한 것 같고, 그래서 자신의 혼자서 얘기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음, 자, 유자광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상의를 합니다. 유자광. 바로 이 유자광은 대표적으로 세조의 은덕을 받은 사람, 대표적인 훈구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적 훈구 세력. 훈구 세력 뜻이 뭔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훈장을 받은 오래된 사람들, 바로 개유정난 때 세조로부터 덕을 받은 유자광. 아마 세조에 대한 충성심도 높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요 사람이랑 회의를 했는데 이 유자광이 아니 뭘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냐고, 이거 내놓으라고. 그래서 본인이 이 이야기를 가지고 누구에게 찾아가느냐? 연산군에게 찾아갑니다. 연산군은 아마 이때 마음속으로 땡큐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사사건건 나한테 반대하는 살림 세력들이 있었는데, 니네가 감히 세조를 건드려, 우리 왕을 건드려 하면서 이제 유자광의 이 이야기를 듣고 연사는 쓱 이야기해도, 야 유자광, 네가 좀 조사 좀 한번 해봐. 이 김일성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 불손해요. 어떻게 위를 이렇게 능멸할 수가 있어?라고 하면서 유자광, 네가 대표해가지고 이 김일성이 쓴 사초 싹 다 조사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일성과 관련된 사람들을 싹 다 불러 모아오고, 또 김일성과 관련된 또 사람들이 쓴 또 사초를 또 왕창 갖고 와서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고문은 기본 옵션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유자광이 이 세조의 뭐라고 할까, 연문설보다 더 큰 거를 하나 건져냅니다. 바로 이 김일손이 쓴 사초 중에 또 더 큰 사건이 하나 있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바로 뭐냐면 조의제 문이라고 하는 이 글을 하나 가져와요. 조의제 문. 여러분들 원래 읽을 때는 그냥 조의제문이라고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요.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띄어쓰기를 좀 이상하게 하는 문장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아마 선생님처럼 이렇게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훨씬 편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조금 이상하게 할게요. 원래는 조의제문이나 조의제문이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조의제문이 바로 뭐냐면은, 이 김일손은 누구의 또 제자이냐? 여러분들 혹시 김종직이 기억날까요? 김종직. 바로 요 사림의 수장 같은 사람이었죠. 요 사람들. 그러니까 이 김종직의 제자들이 지금 사림 세력으로 막 포진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김종직은 죽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냥 죽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김일손이 자신의 스승이 쓴 글인 조의제문이라고 하는 글을 가져다가 자신의 사초에다 쓴 거예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이 조의제문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들 혹시 이 두 글자만 한번 볼까요? 먼저 조. 여러분들 혹시 어르신들 돌아가시거나 제사 갈 때 조문 간다, 조의를 표한다, 이런 말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바로 그 조자예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 죽은 사람을 조의를 표한다, 뭐 이런 의미고요. 문은 당연히 글이라는 뜻이에요. 자, 죽은 의제를 조문하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죽은 사람한테 예의를 갖추는 말을 우리 조문 간다, 조의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죽은 의제를 그리워한다, 혹은 죽은 의제를 불쌍히 여기는 글이란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또 의제는 또 누구냐? 여러분들 아마 의제라고 하는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혹시 춘추전국 시대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그 초나라 때의 인물이에요. 초나라, 한나라, 초나라. 제가 요것도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보시면은
한나라, 초나라. 요거 장기 이야기했던 거 기억이 날까요? 요 장기 말에 보시면은 이 초나라 초자인데 요 초나라의 황제가 항우라고 하는 원래는 군인이었습니다. 이 중국 사람이에요. 아주 먼 옛날에 있던 사람인데 이 항우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원래 초나라의 황제는 의제였어요. 원래 초나라의 황제가 의제였는데 이 의제를 항우가 힘으로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어린 의제를 항우가 죽이고 왕이 되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마치 무슨 이야기랑 좀 비슷해 보여요. 혹시 계유정난 기억나요? 세조가 단종을 쫓겨났었던 계유정난. 유정난, 계란 이름 같다고 했었죠. 요 이야기와 마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이 조의제문의 내용이 뭐냐면 김종직이 내가 어느 날 잠을 이렇게 들었는데 갑자기 의제가 내 꿈에 나타났대요. 내 꿈에 나타나가지고 저기서 막 슬피 울고 있는 거야. 그러다 이제 김종직이 잠에서 깼어. 근데 김종직은 아니 도대체 저 몇백 년이나 지난 그리고 저 멀리 먼 시간에 있었던 의제라고 하는 사람이 왜 내 꿈속에 나타났을까? 아, 의제 불쌍하고 안타까워. 항우가 참 나쁜 사람이야. 라는 식의 글이 바로 조의제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모르겠는데 마치 이 내용을 누구에게 빗대어 쓴 것처럼 보이냐면은 바로 세조가 일으킨 계유정난을 좀 빗대어서 쓴 글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는 누가 나쁜 놈이야? 세조가 나쁜 사람이고 단종이 불쌍한 사람인 거야. 다시 말해서 세조 아래에 이어지는 요 왕권의 뿌리 자체가 부당하다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굉장히 큰 일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계유정난의 가치 혹은 세조의 존재 자체를 이거는 부정하는 글이거든요. 이건 정말 역모에 가까운 죄라고 보셔도 돼요. 자, 이 글을 김일손이 쓴 것을 누가 찾아내느냐? 유자광이 찾아냈고 그것을 누구한테 다시 보고를 하느냐? 연산군에게 보고를 합니다. 연산군은 이걸 핑계로 어떻게 할까? 살림 세력들을 이 김일손과 관련된 사람들을 싹 다 죽여요. 그리고 김일손이 너 이거 어디서 들었어? 너 이거 어디서 들었어? 하면서 막 불러들이는 김일손의 친구들, 살림들 싹 다 죽여버립니다. 금 살림의 수장이었던 김종직은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사실은 이 조의제문이 제일 문제가 됐었잖아. 이 김종진 같은 경우는 무덤에서 꺼내서 예 맞아요 무덤에서 꺼내가지고 다시 거열형 다 몸을 찢어내죠. 이렇게 살림 세력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요 연산군 때 요 훈구 세력들에 의해서 살림들이 화를 입었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사화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화의 뜻은 누구와 누구의 대립으로 볼 수가 있느냐? 훈구와 사림의 대립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첫 번째 사화가 연산군 때 있었던 무오사화, 두 번째 갑자사화. 자, 중종 때 기묘사화, 그 다음에 명종 때 을사사화, 네 가지의 사화가 있습니다. 원래 선생님이 갑자사화도 설명하고요, 기묘사화도 설명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아마 그러기에는 좀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일단 첫 번째 사화였었던 요 무오사화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뒤에 나오는 갑자사화나 기묘사화나 을사사화가 내용은 뭔지 모르겠지만 누구와 누구의 대립으로 알 수 있느냐? 결국 훈구와 사림의 대립으로 알 수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만 알아두셔도 돼요. 그래서 누가 패배하고 쫓겨났다? 사림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 자, 그러면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왜 배워야 돼요? 뭐 사림이 죽든지 사림이 쫓겨나든지 훈구가 힘이 세든 우리가 이걸 왜 배워야 되느냐? 자, 그러면 이 사화를 통해서 누가 힘이 세질 수밖에 없느냐? 훈구 세력들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훈구 세력들이 뭐라고 할까? 남겨놓은 폐해? 그게 뭔지를 알아가는 게 사실은 조금 더 중요한 사안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훈구파들은 뭐 세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쨌든 계속해서 승승장구하죠. 그러면서 뭘 많이 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는 땅이에요. 토지라고 하죠. 우리 있어 보이게. 토지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사실 세조도 개우정난을 성공한 다음에 그 공신들에게 많은 땅을 나눠줬죠. 또 연산군 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땅을 이 훈구 세력들에게 하사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다른 얘기 잠깐 해볼게요. 좀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잠깐 좀 집중 좀 잘해주셔야 돼요. 조선은 세금을 우리는 지금 세금 어떻게 거둘까요? 선생님은 지금 세금을 뭘로 내고 있을까요? 뭘로 내요? 선생님은 세금을 쌀로 내요? 뭐 금으로 내요? 돈으로 낼까요? 당연하죠. 뭐 지금은 뭐 선생님이 돈으로 세금을 내는 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옛날에는 그렇게 화폐가 발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상평통보라고 하는 화폐 같은 경우도 조선 후기의 뒷부분쯤 여기쯤 와야지 여러분들 그 화폐가 발달하게 되지 실제로 화폐 조선이라고 한 나라는 농업을 기초로 하는 나라다 보니까 화폐 발달이 굉장히 늦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화폐가 아닌 돈이 아닌 뭘로 세금을 거뒀냐?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험 문제로 내지는 않을 거지만 무조건 알아두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 조세, 공납, 역이라고 하는 거 좀 잠깐 좀 얘기 좀 잠깐만 해볼게요. 조세는 뭐냐면 땅에서 나오는 쌀을 세금으로 내는 거고요. 공납은 특산품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역은 노동력 생각하시면 돼요. 뭐 주로 군대와 관련되었다. 군역의 의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쌀을 세금으로 내는 것도 알겠고 뭐 군대 가는 것도 알겠는데 이 특산품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특산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겠죠. 뭐 총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무랑 뭐 화약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심지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국가에서 뭐 그릇도 필요할 수 있겠고 왕에게 진상해야 되는 과일이나 제철 과일이나 음식도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각 지역에 맞춰서 여러분들 세금을 따로 부과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 여러분들 뭐 유명한 거 뭐 있을까? 지역 특산품 중에서 양반들이 역을 원래는 해야 돼요. 여러분들 양반이란 개념은 조선에는 양천제인데 원래 조선은요 여러분들 참 뭐 질문했으니까 얘기하는데 양천제 양인과 천인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양반은 저기 뭐야 사농 공상 선비 농부 그 다음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그 다음에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양인이고 천인은 노비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천민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양인이에요. 원래는 그랬어요. 원래는. 그런데 이제 조선 후기에 가서 양반들이 마치 하나의 권력처럼 여겨졌는데 원래 조선 사회는요 농민들도 상인들도 공인들도 시험 볼 수 있습니다. 과거제.
그러나 이게 조선 후기에 어떻게 바뀌는지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죠.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화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주배 이야기 맞죠? 맞아, 그런 식이야. 나주에서 배가 유명하면은 배, 너 거기서 세금을 내. 여러분들 혹시 그리고 이런 말 들어봤나? 안성맞춤이다. 여러분들은 주로 이제 안성탕면만 좀 기억을 할 텐데 원래 안성맞춤이다라는 말이 먼저 있었어요. 안성에서 물건을 맞추면 굉장히 찰떡처럼 잘 맞는다라는 뜻인데 안성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잘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기도 해요. 하여튼 지역마다 이렇게 특산품 세금으로 매겼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금을 어디서 제일 많이 걷었냐? 당연히 땅에서 나오는 세금을 요거를 제일 많이 걷어갔어요. 근데 훈구 세력들이 힘이 세지고 땅이 많아지면서 여러분들이 훈구라고 한다면 조세, 공납, 역 중에 어떤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아니,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훈구파들이 내가 이거 세금 내는 거 너무 아까워라는 생각을 좀 할 것 같아요. 역은 뭐 다 똑같이 군대 가는 거니까 좀 애매하긴 한데 원래는 쌀에서 제일 많이 걷었는데 내가 땅이 많잖아 훈구 세력들이. 그치, 일단 이거 빼고야. 그래서 여기에다 집중을 해버려. 여기에다가 이게 조선 세금의 한 60% 이상까지 차지하게 된대요. 나중에 원래는 이게 땅에서 나오는 요 세금을 제일 많이 했는데 워낙 훈구 세력들이 땅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공납에서 세금을 빼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공납에서 약간의 비리가 나중에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비리가 어떻게 또 커지는지는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할 때 잠깐 좀 언급을 좀 해봤습니다. 음. 자, 좀 다시 좀 돌아가서 이 특사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아, 아, 아. 여러분들 혹시 제 소리 잘 들리나요? 잘 들리죠? 다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여튼 훈구 세력들은요 원래 조세에서 세금을 많이 걷었는데 공납으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게 합니다. 왜? 내가 땅이 많으니까 내 세금 많이 내기 싫어. 근데 이 그러면서 이제 공납에 대한 비리가 굉장히 많아져요. 여러분 아마 역사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이 공납은요, 뭔가 기준을 잡기가 너무 애매해. 그리고 여기서 이윤을 남기기가 너무 좋아요.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세금을 엉뚱하게 걷어가요. 대충만 좀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강원도에 강원도 산골에다가 전복을 세금으로 매긴다든지 제주도에 산삼을 세금으로 매기도 해요. 자, 이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까? 그런 게 문제지. 안 나니까. 어. 강원도 산골에서 여러분들 전복 구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어. 뭐 제주도에서 어떻게 산삼을 왜 구해? 너무 어렵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신 구해다 주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격을 싸게 해서 대신 구해다 줄까요? 비싸게 해서 대신 구해다 줄까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엄청 비싸게 이걸 받아갈 거예요. 어, 그러면서 세금 제도에 문제가 생긴다. 조세 제도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 일단
잠깐만 기억하세요. 선생님 너무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훈구 세력이 땅을 많이 가지게 되면서 내 세금 너무 내기 싫어. 그러면서 세금 제도를 건드려요. 그러면서 세금 제도가 하나 둘씩 무너지기 시작한다라는 것만 일단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이 연산군은 이거 기억나요? 사치 많이 했던 거 알고 있죠? 대충은. 혹시 흥청망청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무도 안 들어봤나? 흥청망청? 음. 여러분들 원래 흥청은요. 기생집단이에요. 기생집단. 나중에 연산군이 이 무오사가 끝난 다음에 이제 갑자사화까지 끝난 다음입니다. 이 갑자사화까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대충 이야기 뭐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살인들 뭐 두 번째로 또 죽인 이야기니까. 그러면서 더 이상 자신을 건드릴 사람이 없게 되자 이제 여자들을 엄청나게 모아요. 전국에 노래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얼굴도 이쁜 기생들을 뽑기 시작합니다. 뭐 지금으로 치면은 약간 이런 느낌일 수가 있겠네요. 프로기생 101 같은 느낌? 101명의 아이돌을 모으듯이 한 1천여 명의 아이돌, 기생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 기생 집단을 이야기할 때 바로 흥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음. 프로듀서 101 대신 흥청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나게 많은 흥청들을 만들어내면서 결국 이거 전부 다 뭘로 만드냐? 세금이에요, 세금. 국가의 세금. 집도 지어주고 얘네들이 거쳐야 될 집 지어주고 장식무도 만들어줘야 되고 가마도 해주고 하여튼 여러분 실제로 채용사라고 해서 연산군 때에는 이 기생들을 뽑는 관직이 생겼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이제 연산군의 사치가 심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연산군이 이 엄청난 사치를 부리면서 뭘 하게 되느냐? 아까 이야기한 특산품 있지. 세금 중에 공납이라고 하는 요거를 또 엄청나게 요구해요. 원래 조선은 쌀이 근본인 나라인데 쌀 대신 자꾸 세금을 특산품에 집중을 한다라는 거 좀 잠깐만 좀 기억을 할게요. 나온 김에 잠깐 언급을 해봤습니다. 이와 자세한 내용은 조선 후기 대동법 이야기할 때 한번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 전에 밑밥을 깔아둔다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연산군이 이렇게 세금 제도를 막 건들고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연산이 결국 누구의 물건까지 손을 대기 시작하느냐? 훈구 세력의 물건까지, 훈구 세력의 권력까지, 훈구 세력의 재산까지 건들자 결국 이 훈구 세력들이 참지 못하고 누구를 쫓아내느냐? 연산군을 쫓아냅니다. 뭐 그 과정까지는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 없고요. 우리는 그 사건을 중종반정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자, 대충 여기서 좀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볼게요. 지금까지 보시면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에 좀 이어서 설명할 건데 결과적으로 오늘 했던 이야기 중 하나는 결국 사화란 무엇인가? 사림과 훈구의 갈등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왜 배우느냐? 훈구가 뭘 건드렸다? 세금 제도를 건드렸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었죠. 조세, 공납, 역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세금이 있었는데 원래는 이게 근본이었는데 이 무게중심을 어디로 옮겨버리느냐? 이쪽으로 옮겨놨다라는 걸 좀 잠깐 좀 기억해놔요. 그러면서 아까 막 부정부패가 막 생길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한 번 더 이야기할 텐데 자, 이게 언제까지 쭉 이어지느냐? 선조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아마 임진왜란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임진왜란은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게 아니다. 준비는 하였으나 거기까지밖에 할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시대적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야. 훈구 세력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기득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조세제도를 바꿔 놓았고 이 바뀌어진 조세제도가 개혁되지 않고 이 부정부패가 계속 쌓여. 선조 때에는 단순하게 선조 혼자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쌓여진 부패한 적폐 혹은 부패한 조세제도가 결국 임진왜란을 만들게 된 기초 과정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잠깐 설명해 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내용 중에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는 오늘 사화를 배웠다. 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사화의 뜻이 뭔가요?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었죠? 거기서 누가 화를 입었을까요? 예, 거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훈구와 사림의 싸움이었고, 오케이. 여기서 훈구 세력들이 계속 힘을 키워서 이겨나갔습니다. 그런데 훈구 세력들이 승리하였고 사림 세력들이 죽였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훈구 세력들이 뭘 건드렸다? 조선의 어떤 제도를 건드렸다? 조선의 무엇을 건드렸을까요? 훈구 세력들이 막 자기들끼리 막 뭘 했어, 뭐 해서 뭐 땅도 넓히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다가 그렇지 세금 제도를 건드렸습니다. 그렇죠, 세금 이거 건든 거야. 여기서 쌓인 부정부패가 약 100년간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조선은 결과적으로 선조 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가난해져. 돈이 없는 거야. 아니 군대를 만들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고 전쟁을 치르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고 개혁을 하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이 기본적으로 없다라기보다는 새는 곳이 많아지는 거야. 부정부패에 의해서. 자, 다음에 임진왜란을 설명하기 위한 일종의 사전 작업이라고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훈구 세력들의 문제점 바로 이 세금 제도를 건드렸다.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간이 좀 더 되면은 사화의 내용 하나하나 여기 무오사와 여기 기묘사화 뭐 조광조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좋고 뭐 을사사화 때 뭐 이야기도 좀 해주면 좋은데 뭐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으니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사화 사림들이 화를 입은 사건, 훈구와 사림의 갈등 속에서 결국 훈구 세력들의 권력을 잡고 세금 제도를 바꿨다. 이게 임진왜란 때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선생님도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수업하다 보니까 조금 어색하고 좀 그래요. 여러분들이 좀 대답도 좀 더 잘해주시면 선생님이 조금 더 아마 잘 다음 수업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내용은 온라인 클래스에 다시 한번 똑같이 녹화된 내용들을 올릴 거예요. 일단 그것만 기억하시면 내 이야기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된다. 훈구가 밀어준 중종, 공납권. 네, 요 정도 수빈이가 얘기해 준 거, 요 정도만 알아두셔도 뭐 흥청망청 이야기는 사실 뭐 몰라도 되죠. 대충 그냥 선생님이 얘기한 거는 사화, 훈구, 사림, 그리고 세금 제도의 문제점 이런 것들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도 4교시 때 또 한번 이걸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끝. 안녕. 혹시 질문 없죠?
아, 이게 이제 안녕 안녕. 안녕. 음. 니들이 나가. 선생님 여기서 이제 정리할 거예요. 자, 진짜로 수업을 종료하겠습니다.